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포털 뉴스 댓글 문제 해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인터뷰하고요. 2부 최강명의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군복무 단축 그리고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밀수입 의혹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집단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광주 폭행 사건 피해자의 친형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요. 이어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회 팀장과 함께 경찰의 대응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국벤져스, 오늘은 이상돈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의 아이튠즈 팟캐스트에는 방송이 마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가능합니다. 팟빵 댓글란도 실시간으로 댓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5월 3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드루킹 사건 등 댓글 조작이 문제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부랴부랴 조작 방지를 위한 개편 방안도 내놓은 바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어떤 해법이 제시되는지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아니고 꾸준히 제기하셨잖아요. 좀 오래됐죠. 예. 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포털은 권력을 넘어 겸손한 채 하는 신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 어떤 뜻이에요? 네. 지난 3월 20일 세미나에서 포털은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완전한 해소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권력을 넘어섰다, 이미. 겸손한 채, 착한 채, 모른 채 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네이버나 다른 포털도 비슷합니다만은 기사의 유통에서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쇼핑, 여행, 웹툰, 부동산, 음원, 뉴스, 1, 2, 3차 산업을 모두 막론해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세계를 다 관여를 하고요.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신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 들고요. 네. 그런데 이거 네이버가 스스로 자경작용을 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방금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그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물론이죠. 또 네이버가 지금 그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 해법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건 역시 네이버가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돈 문제겠죠, 결국은. 예. 물질 세계하고 의식 세계가 지금 다 교차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뉴스 편집 문제, 댓글 문제, 실검 문제, 그리고 가짜 뉴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무슨 민간위원회를 만든다. 아니면 편집 문제 나오면 이거 민간 문제 하겠다. 댓글 문제 나오면 댓글 민간위원회. 실검 문제 나오면 또 민간, 가짜뉴스 나오면 또 똑같은 해법을 내놓고 몇 달 또 지내고 나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의해서 드루킹 사건까지 났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선거와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도는 민간위원회 타령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통 다른 언론사 같으면은 뭐 규제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장치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포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더 문제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버는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렇죠. 유통할 뿐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뉴스 유통을 쥐고 흔드는 중개상인 것은 맞은데요. 이게 이제 캐리어죠. 예. 실어 날르는 건데 캐리어가 결국은 언론사를 뒤 흔드는 거죠. 언론사 위에 군림을 하게 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언론사들이 네이버 앞에 가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 통계 수치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입증이 되는데요. 국민의 77%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요. 예. 56%는 포털을 아예 언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지만요. 예. 그리고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는 것은 전체 뉴스를 알려고 그러는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건 한국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보다도 우리가 흔히 양대 방송사, 3대 방송사는 조중동을 얘기하지만요.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센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편집 지금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사가 만들어 놓은 이 콘텐츠를 쭉 배열을 하고 분류하는 거죠. 이 큐레이션이 여론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언론보다도 더 언론답고 언론보다도 더 힘이 센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를 피하고 있지만 정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끌고 그런다면 언론의 개념을 바꿔서 언론으로 분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언론의 범주로 넣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 큐레이션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있죠. 예, 또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져야 될 텐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럼 입법을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언론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 이건 별도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겠고 또 뭐 논의를 해봐야 돼서 말씀을 지금 뭐 이거 그렇다 저렇다 아니다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요. 네. 그러면은 다른 문제, 뉴스 편집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 문제, 실검 문제, 가짜 뉴스 문제에 있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예. 특히 가짜 뉴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시급한 대목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댓글이나 실검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포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예. 이것까지 입법으로 다 해야 되느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댓글이 문제니까요. 네. 아예 그냥 정치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선거 기간 중에는요. 댓글을 실명제로 하고 아예 달 수 없게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즈음에서는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 해봐서 뭔가 좀 방향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댓글 서비스를 뉴스 댓글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걸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는 건 아직 지금 뭐라고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면 서양이 어떻게 하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요. 잘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그 언론 관련 사이트가 조사한 걸 따지면 82%가 댓글을 허용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반 이상이 모든 기사에 댓글을 허용한다고 그러니까요. 댓글이 큰 흐름인 것은 맞는데요. 가령 우리가 금과 옥조로 참고로 하고 있는 유력한 언론들 경우에는 이거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BBC 경우에는요. 댓글 창이 있긴 있는데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해버리고요. 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10%만 인정을 하고요. 모든 기사에다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경우에 이름하고 지역은 밝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타임즈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댓글에 대해서. 그래서 댓글이 우수한 댓글은 위로 올려주고요. 댓글이 댓글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싫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댓글은 24시간 동안만 허용을 합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CNN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체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댓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이트가 아니고 SNS나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댓글의 품질 관리가 유력한 언론들 경우에는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문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댓글 다는 사람이 기사를 보는 사람 전체 보는 사람의 뭐 0.5%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드루킹처럼. 가능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실명제는 뭐 유언 판결 났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실명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뭐 댓글 아예 막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아웃링크 하나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아요. 근데 아웃링크를 지금 네이버나 포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아웃링크를 여론조사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아마 조만간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걸 취합을 해서 곧 내놓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웃링크가 원칙은 원칙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실제 이 아웃링크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갖춰져야 될 게 있거든요.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링크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언론은 아웃링크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 영역에서 그 포털하고 언론사들이 논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아웃링크가 과연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조사를 해가지고 네이버가 큰 소리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그 뉴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또 일정 전재료를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또 상당하다고 하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아웃링크에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만 세상 일이 또 원칙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아웃링크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아웃링크 전 단계 내지는 중간 단계의 다른 방법들이 있고요. 현재 포털들이 전적으로 편집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AI가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가능하라고 보세요? 그건 AI를 결국 만드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의원님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뭐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댓글 문제가 불거졌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까지 하겠다. 네,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났는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걸어서 특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게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조건을 야당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특검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현재 특검은 뭐 해야 되는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 요건을 과연 충족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 야당은 틈만 나면 국회 보이콧하고 특검 요구하거든요.
벌써 1년 사이에 국회 보이콧만 7번이었고요. 특검도 또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콧하고 특검만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한다.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경찰 수사가 좀 의구심의 대상이어서 경찰 수사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가능하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본 뒤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덜렁 보이콧하고 특검하고 이러는 건 정치의 ABC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 뭐 판문점 선언 그 비준 동의안이나 네. 추경 통과 이 정도면은 어떻게 특검하고 딜을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이고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개인적 네. 생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현재 이걸 딜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남북 정상회담 성과 비준 문제는 네. 딜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유한국당은 이거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동의안에? 글쎄요.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네. 선거 이외에는 심판의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예.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은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도 좀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지도부도 계속 이야기는 대화는 풀어나겠다는 건 생각이죠? 뭐 대화를 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지금 김 대표가 이걸 이제 보이콧과 특검에서 하나 더 나가서 단식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예.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 20대 국회가 지금 막 중간 절반이 지나섰는데 예. 암울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경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현 정부 내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완료가 목표다라고 하는 국방부에 대한 견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4051님께서 관련해서 문자 주셨습니다. 군 복무 18개월이라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들 생각이냐, 아예 정군을 방위로 편성하는 게 낫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방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그렇네요. 예. 방위가 없어진 지 꽤 됐으니까. 네. 조대진 변호사 몇 개월 했나요? 저 26개월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99년도 군번. 박상규기도 26개월. 40개월입니다. 아, 장교 출신이군요. 네네네. 아, 그래요. 저희 장교 출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훈련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요. 훈련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막 핸드폰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예. 맘상하고 막. 더구나 제가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런 군복무도 있습니까? 예, 공군에 있는 특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요? 네네네. 국어 선생님은 군복무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야, 진짜. 정말 편하게 했네요. 네. 저런 거는 60개월 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좀 뭐 6년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처럼 이 사병으로 26개월 너무 힘들거든요. 아, 너무 힘들죠. 전화도 못 하고 PX 가서 먹으면 야단도 맞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구타와 폭행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끔씩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없어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의견 주셨던 4051님처럼 18개월로 뭘 가르칠 수 있느냐. 네. 그죠? 네. 그 18개월 가르쳐서 이제 조금
정말 그 하나의 적응하려고 하면 그렇죠. 전사로 만들려 하면 제대하면 그게 뭔 소용이야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8개월로 하면 이제 저 26개월 기준으로 때 상병 그렇죠. 되거든요. 상병 정도 이제 살짝 이제 관록이 있고 이제 그 전투복에 이제 좀 광이 날 때인데 이제 나가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육군 정예병력을 전역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시는 거죠. 예. 조대님께서 번전 생각 나는 거 같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찬반이 있는데 그 지금 군대를 아직 안 간 젊은 분들은 찬성하겠죠. 줄인다고 하면. 그렇죠. 좋아하죠. 그리고 뭐 지금이 뭐 예전 뭐 물론 이제 그 군복무를 꼭 길게 한다고 또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 때는 뭐 2년 2개월 날린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미래 취업 준비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아지면은 그 소위 말하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그런 사태도 안 벌어지겠죠. 군생활이 1년이어도 뭐 그걸 무슨 겁니까? 2달이어도 뭐 거꾸로 신으실 분은 거꾸로 신으시죠. 요즘은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8개월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네,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도 아마 언제라고 못 박았었습니까 그때? 일단 임기 내라고는 못 박았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정확한 시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관련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시행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시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임기를 군 그 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정전 상황인데 이 부분 병력 수가 감축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시기를 못 박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니까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3개월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에 끝나죠. 근데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11월에 입대를 하는 군인들이 이제 딱 18개월 군복무를 하면 2022년 5월에 끝나는 거거든요. 1년 6개월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어쨌든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라는 걸 뭔가 이제 그 보여주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에는 입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군복무 기간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갑자기 3개월을 딱 줄일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아무래도 군 병력 운영하는 데에서도 차질을 덜 빚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2020년 11월까지 지금 오늘부터 대략 한 30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한 3일씩 매달 3일씩 줄여나간다고 치면 2020년 11월 입대자가 이제 복무를 할 때 되면 딱 18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런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게 2020년 11월인데 사실 국방부는 이제 일부 보도에 그 2020년 11월 입대자라고 못을 박아서 기사가 나온 것을 두고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도 임기 내 완료라는 것은 18개월 복무자가 임기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겠죠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한국 그 군대의 숫자를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뭐 예전부터 한 60만 년부터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60만 명. 그래서 군복무 기간도 30개월쯤 하다가 김신조 사태 때문에 36개월로 늘어났다가 다시 30개월, 26개월, 21개월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등급 거의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현역입니다. 그렇죠. 이 60만을 유지하려고. 근데 지금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 60만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뭐 인구 절벽도 있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어쨌든 그 젊은 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60만 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병력 수를 줄이고 또 아니면 뭐 모병제라든지 직업군인제로 또 좀 전환한 다음에 그 예산을 오히려 이제 뭐 첨단 군대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 얘기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KSM님께서 제가 어디 나온지 다 적어주셨네요. 아시는 분인가? 예, 고생했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부산이었잖아요, 부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군대는 부산이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네, 힘든 거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18개월 줄어드는 것은 육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공군하고 해군하고 다 군 복무 기간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공군하고 해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해서 18개월로 한다라고 이제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당연히 아울러서 해군, 공군의 복무기간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그러니까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이렇게 줄이려는 게 지금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그 해군하고 공군이 육군보다 개월수가 긴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흔히들 더 편하니까. 네. 단순히? 제가 공군 출신이라 인정합니다. 아, 공군 출신이라서. 네. 그렇습니까? 이거 듣고 계신 또 공군 출신 또 화낼 수도 있는데.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18개월에서 조금은 더 세월이 지나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월을 이제 최하한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줄이면 사실상 군이 이제 배우고 이제 군사적인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소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줄여서 뭐 무기로 뭐 다 대체하는 것도 편하겠지만 그래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18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건 조금 더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군 구조 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우리가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지 전투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이제 알다시피 뭐 무기도 다 첨단 무기 체계는 다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 병력의 머릿수가 그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그걸 얼마나 잘 만지고 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일반 병사들은 첨단 무기 체계를 직접 다루고 이런 것보다도 좀 이제 기본적인 행정이나 어쨌든 기본적인 그 업무를 하고 기술적이고 좀 전문적인 부분은 부사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서 그들에게 좀 더 역할을 많이 맡기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인 거죠. 사실. 근데 부사관을 많이 채용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 많이 들고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고질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방산비리잖아요. 엉뚱하게 들어가는 대북 확성기만 해도 방산비리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들어가는 국방비 예산만 줄어도 부사관 늘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자, 9303님께서 58년생입니다. 33개월 군생활 했는데 모병제로 해서 장기 근무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더 흐르면 모병제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도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국가 방어를 위해서라면 굳이 사람 수에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직업군이라는 게 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도 갖출 수 있고 또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직업군인 제도가 또 여러 가지로 사실상 기술이나 이런 군사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전 모병제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모병제로 바로 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반발도 많고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어쨌든 업무 중에 일부 영역은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무조건 100% 군인들이 다 맡아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남성 군인들이 맡아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여성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한다면은 좀 더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군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모병제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앱으로 다금바리님께서 장교식당, 테니스병, 골프병, 공관병, 당번병, 운전병, 목간통병 이런 것 없으면은 안 모자란다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우리 제작진이 여성 제작진이 많아서 목간통병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는데. 많죠. 보일러병도 있고요. 네. 물 데피는 병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골프병 줍는 골프공 줍는 그런 병사들도 있고. 여기 목간통은 목욕탕 관리하는 병사죠. 그렇죠.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하수도나 이런 거 막힌 거 공사하고 이런 타일 바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 관련돼서는 병을 다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요즘에 이런 것 좀 없애자는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당번병이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네.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냥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쓰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사역이라고 하죠. 작업하는 눈 치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쓰고
군인들은 정말 훈련만 받게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논란은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풀 베고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작업하고 대민 지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군인의 역할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그런 부분들을 본래 군인의 이런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까지 다 하는 건 조금 조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쭉 당근바리님께서 언급한 그런 병사들은 결국은 장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사들이잖아요. 제 동생이 골프병이었거든요. 골반이 나갔습니다. 골반이. 네, 심지어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 계룡대 골프장을 관리했었는데 그 공군 티오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육해공 해병대가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 공군 담당하는 장교들 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해병대 장교들 아울러서 사모님들까지 옆에서 이제 봐주느라고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해서 골반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특기병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병이나 무슨 뭐 이런 그 당번병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되게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훈련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적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18개월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 그 여론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당사자 예비 앞으로 군대를 갈 우리 청소년들 매우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하필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판문점에서 회담 열렸을 때 회담 끝나자마자 마치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이런 막 굉장히 관심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국방개혁 2.0 국방부의 그 군복무 단축 계획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조연아 조현민 자매 밀수를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다. 그것도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서 대단한 큰 범죄인데요. 사실이라면 지금 직원들이 폭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녹취록은 지난 그 2014년 16년이죠. 땅콩해양으로 이제 조연아 부사장이 이제 그 여러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될 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모의하는 그 직원들 사이에 그 녹취록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전현직 회사 차원에서 이런 밀수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개입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추단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씨 자매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고르면 그 해외 지점에 있는 직원들 사무소로 있는 곳으로 그 물건이 이제 배송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그 대한항공 말고 외국 항공기를 태워서 그 물건을 실어서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 세관을 무사히 통과해서 조씨 자매의 자택으로 안전하게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자신이 고르잖아요. 물품을. 그렇죠. 그럼 자기 집으로 그냥 요즘 직구 많이 하니까. 그렇죠. 하면 되지 왜 그거를 대한항공 직원한테 갖다가 이렇게 오나요? 세금 안 내려고? 안 걸리려고요. 왜냐하면 직구하면 쿨하죠. 근데 쿨하게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돌려서 갖고 사고 싶은데 그렇죠. 못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막 물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고급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또 개수의 제한이 있고 지금 뭐 녹취록에 보면 일주일에 크게는 뭐 2번 정도 큰 가방 작은 가방으로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게 9년이면 일주일에 2개씩 가방만 사도 그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범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밀수 이외에? 밀수, 뭐 정확한 거는 이제 품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이제 해외 공항에서도 또 반출한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공항에서의 뭐 그 해외 외국의 관세 그 부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뭐 회사 경영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또 시켰다는 것 때문에 뭐 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법도 저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항, 전 세계 여객기를 그냥 거의 안방, 그다음에 우리 자가용 다루듯이 그냥 다뤘다라는 게 조금 화가 날 부분이죠. 택배차로 본 거죠. 더군다나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 대한자라는 걸 달고 그런 짓을 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진짜. 그 여러 가지 직원들 폭로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명희 이사장인가요? 자신의 생일 때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이런 폭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집사람이 대한항공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밝힐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최초 폭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하여튼 지금 문제가 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 네. 관련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회사 차원에서 그 최악의 대처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딱 걸린 거죠. 없었으면 이런 녹취록이 없었어도 나중에 증거인멸을 하는 게 밝혀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땅콩향으로 이제 그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뭐 비판 여론이 많아지니까 그 녹취록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메일 오고 갔던 메일도 삭제해라.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수입자 명의가 뭐 조현아 부사장이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뭐 이런 내용의 지시가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녹취록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증거인멸을 회사 차원에서 시도한 적은 없다고 일단 해명을 한 상태고요. 근데 워낙 지금 하루가 자고 나면 뭐가 터지고 거의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믿기 어렵죠. 사실 회사 해명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속고 대잘 해도 모자랄 판에 증거를 인멸을 지시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관세청이 지금 압수수색을 3번째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3번이나 하는 거? 그렇죠. 이례적인데 이제 이례적으로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꾸 제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머뭇거렸던 직원들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한항공 관련돼서 이제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 알려지면 그거를 임원을 통해 갖고 찾아낸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관세청이 이제 제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실체를 알고 계신 분이 어디에 뭐 금고 있다. 무슨 방이 있다. 요거 한번 뒤져봐라. 그러니까 그 첩보를 갖고 관세청이 뒤졌는데 역시나 이제 그 방에 존재가 나왔고요. 뭐가 압수됐는지는 지금 아직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3번이나 영장을 내준 것도 이례적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가를 했겠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장에. 또 가면 괜히 괴롭히려고 가는 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소명을 했겠죠. 내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죠. 예. 네. 굉장히 이례적인 행사가 그렇죠. 되죠. 예. 그 촛불 집회 이유는 뭔가요? 조 씨 일가 물러나라입니까? 물러나라고까지가 될지 아니면 일단은 지금 조 씨 일가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좀 더 그 소상히 알리고 그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억울하고 그동안 굉장히 조 씨 일가의 갑질로부터 굉장히 고통받았다라는 걸 좀 호소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자 7505님 포퓰리즘으로 생각된다. 아마 18개월 단축 관계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2036님 공군이 왜 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는 오류는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 제가 예측했습니다. 네, 또 4462님 지금 현역병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현역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그 예전에 2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일 저희 때 때입니다.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였었는데요. 그게 며칠 지금 뭐 단축이 되더라도 예. 거기에 적용해서 이제 줄인다. 그 일수를 줄이더라도 줄일 거고요. 그렇죠. 예. 저 그 복무할 때 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제가 병장일 때 예. 일병 상병 막 그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줄인데 뭐 누구 상병님은 5일밖에 안 준다고 막 이런 얘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예. 48년생인데 예. 그 아까 김신조 말씀하셨잖아요. 그 36개월에서 33개월 딱 준 게 70년도거든요. 예. 70년도에 입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3개월 복무를 덜 하신 것 때문에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3개월 아니라 3시간이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얘기 고맙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